3억 원의 예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50만 원의 연금.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현금이 많은 게 좋겠지 싶을 겁니다. 통장 잔고가 든든할수록 노후가 안심될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의 박덕창 씨입니다. 그의 수중에는 6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금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생을 근심 없이 보내야 마땅하겠지만 정작 그는 옆집 김영감을 부러워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김영감은 예금이 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평범한 은퇴 교사입니다. 돈 많은 노인이 왜 돈 없는 노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자식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까요?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노후 준비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이름은 박덕창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저는 지금 이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오로지 두 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일하기도 했고 공사판에서 등짐을 지기도 했죠. 그러다 50살 되던 해에 운이 따랐습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목 좋은 곳에 작은 상가 몇 개를 샀습니다. 그때부터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 걱정은 사라졌지요. 딱히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고생을 견딜 줄 알았고 지독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늘 저를 보고 팔자가 기구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죽기 살기로 일어선 덕에 지금 6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 제 곁에는 진심으로 차 한 잔 나누며 대화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작은아들 정훈이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평소에 연락하면 늘 바빠서 정신없다는 핑계뿐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고 답장이 없기가 일쑤입니다. 어쩌다 집에 내려와도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서둘러 왔다가 금방 떠나버립니다.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식 도리했다는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들을 정말 끔찍이 아꼈습니다. 민호가 결혼해서 집을 살 때는 아파트 계약금을 몽땅 내주었고 정훈이가 사업하겠다고 나섰다가 3번이나 말아먹었을 때도 뒷수습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부모니까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작은 병으로 사흘 동안 입원했을 때 자식 놈들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집 김영감이 뜨끈한 미역국 한 사발을 들고 병문안을 왔더군요. 사람이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린 겁니다.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무릎은 수시로 욱신거립니다.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고 텅 빈 집에 누워있으면 창밖의 바람 소리만 귓가에 맴돕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자식들에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빠 돈은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믿게 만든 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서두르다 보니 나를 그저 인출기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김 선생님이 마당으로 마시를 왔습니다. 햇볕을 쬐며 앉아있던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형, 형님은 미천을 너무 일찍 다 보여줬어. 자식들이 배부르니 아쉬울 게 있겠나. 돈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는데 그들이 형님한테 공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 김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서 노후를 가장 잘 보내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74살인 그는 은퇴한 교사인데 예금은 1력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이 나오니 마음은 늘 여유롭죠. 무엇보다 부러운 건 그의 남매들입니다. 제 아들들보다 훨씬 살갑게 굽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찾아와 밥을 먹고 손주들을 데려와 할아버지와 놀게 합니다. 가끔은 온 가족이 여행도 가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난 매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든. 인당 50만 원씩. 명목은 효도 격려금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찾아올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돈 우습게 보지 마. 적절한 때에 조금씩 주는 게 한꺼번에 몇 억을 안겨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니까.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효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쓰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민호와 정훈이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끈을 제가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었죠. 그들은 젊고 가정이 있고 사업이 바쁩니다. 마음은 이미 부모에게서 떠나 있었는데 저는 돈이라는 짐을 한꺼번에 넘겨주고는 이제 쉬어도 되겠지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잊은 게 아니라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했다면 지금쯤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겠다고. 오기로 그러는 것도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품위 있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이웃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늘 등은 꼿꼿하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온화한 성품의 은퇴 교사일 뿐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양반이 노년을 누구보다 우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금은 없지만 고정적인 연금이 있고 무엇보다 매주 찾아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형, 대체 자식들한테 미리 돈을 얼마나 줬길래 저렇게 지극정성이요? 그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무슨 돈? 교사 월급 뻔한데.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니 남는 게 없었어. 예금은 쥐뿔도 없지만 연금 하나는 확실하니 밥 굶을 걱정은 안 하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예금도 없는데 자식들이 왜 저렇게 잘할까? 정말 연금 때문일까? 제 속마음을 읽었는지 김 선생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형은 효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구먼.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제 발로 찾아오겠나.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더 멀어져. 난 매달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사고 용돈을 주네. 많지도 않아. 한 사람당 50만 원. 명목은 너희들 고생하는데 보탬이 되라는 거지만 속뜻은 아빠가 여기 살아있다. 너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내 연금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주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금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르는 돈이 있어야 흐르는 효도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놈들이 그 돈 때문에 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나? 하지만 그러면 어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정이 드는 거야. 천륜도 결국 가꾸고 관리해야 유지되는 법이라네. 저는 멍해졌습니다. 민호에게 집 살 때 1억을 주고 정훈이 사업 자금으로 1억 5천을 선뜻 내놓았을 때 저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고기를 한꺼번에 던져주기만 했지 함께 낚시하며 정을 쌓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조금씩 베푸는 작은 배려로 부자 관계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내가 관계가 늙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지. 박형, 복잡하게 생각 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야. 자식들이 매달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주게.
6억 아니라 6억만 원만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바뀌지만 머릿속엔 김 선생님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서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집 살 때 도와줬던 것, 정훈이가 실패했을 때 돈을 대준 것, 그게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너무 급했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물러날수록 아이들이 제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제가 구석으로 몰릴 때까지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한테는 말도 없이 옆집 사람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훈이는 생일 파티를 한다며 친구들은 잔뜩 불러 술잔을 돌리면서도 정작 아버지인 저에게는 따뜻한 찻잔 하나 건네지 않았죠. 그때 처음 의심했습니다. 돈으로 친밀함을 살 수 있는 걸까? 김 선생님의 말처럼 주려면 조금씩 여운을 남기며 주어야 했습니다. 어릴 적 시장에서 과일을 팔 때 어떤 할머니는 포도를 꼭 반 근씩만 사가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조금 남겨둬야 다음에 또 올 구실이 생기지라고 하셨죠. 그때는 인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지를 남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까지 한꺼번에 모든 걸 쏟아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정훈이가 힘들다고 했을 때도 그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죠. 사실 그 아이는 돈보다 자기 고생을 알아봐줄 아버지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물주 노릇만 하려 했지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몇 달 전 민호가 슬쩍 찾아와 돈이 급하니 미리 좀 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제가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 한다며 거절하자 그는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은행에 둬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주시면 제가 잘 굴려서 나중에 모실게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어차피 나중에 줄 거면서 라는 뉘앙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훈이 또한 요즘 고독사가 많다는데 비밀번호라도 미리 알려달라며 속 보이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들은 이미 저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아직 배분되지 않은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만약 내가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모든 현금과 부동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펜 뚜껑을 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이제 제 나름의 규칙을 세울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잡은 끝에 민호와 정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웃고는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떠날 채비를 마친 얼굴이었죠. 정훈이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는 건넸지만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제 주변을 맴돌기를 기대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화목한 가족 모임을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민호가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낼 방식을 좀 바꾸자. 집 사주고 사업 자금 대준 건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 후회는 없다. 하지만 늙고 보니 과거의 기억만으론 버티기가 힘들구나. 너희가 바쁘다니 나도 방식을 바꾸겠다.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너희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마. 많지는 않지만 용돈이라 생각하렴. 대신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매달 나를 데리고 병원 정기 검진을 같이 가주거나 집에 와서 밥 세 끼 같이 먹으며 대화하는 사람에게만 줄 거다. 안 지키면 그 달 돈은 상대방에게 더 얹어줄 거야. 잘하면 연말 보너스도 있고
민호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월급 받는 기분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 너희 시간을 사는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확실히 계산하자고. 정훈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너무 정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투덜댔습니다. 너희는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돈 버는 데는 시간을 쏟으면서 늙은 애비랑 밥 한 끼 먹는 건 50만 원 가치도 안 된다는 거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내 끼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썼다. 내가 80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될 거다. 80세 이후에 죽어야만 너희가 평소에 보여준 효도 점수에 따라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다. 이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도 남은 생을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다. 방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머릿속으로 셈을 하느라 바쁜 눈치였고 정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먼 산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말이 그들의 뼛속까지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일단 알겠어요. 저희끼리 상의해 볼게요. 민호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정훈이도 과일 상자 2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갈게요. 조만간 또 올게요. 과일 상자를 보며 쓴 웃음이 났습니다. 저 조만간이 50만 원과 6억 원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걸 알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종합검진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시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정훈이도 질세라 영양제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가고 싶은데 없으세요?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러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심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돈 때문이라도 그들은 저를 보러 오고 제 말을 들어줍니다. 효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에만 호소해선 안 됩니다. 자식들이 곁으로 올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돈을 요긴하게 쓰는 것은 저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모가 아직 살아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 돈 버는 법만 배웠지 이른이 넘어서야 돈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 두 아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병원 예약을 꼼꼼히 챙기고 전등을 갈아주거나 공과금을 내주는 등 잦은 일을 자처합니다. 정훈이는 밥을 먹으며 자기 사업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잘거립니다.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참 정겹게 들립니다. 물론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50만 원을 생각하고 8억 원의 유산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진짜 천륜이란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법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꼴을 베고 올 때 아버지가 주시는 고구마 하나에 행복했던 것처럼 그때의 효도도 어쩌면 보상이 있는 교환이었습니다. 자식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효도할 기회와 동기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상대방을 무디게 만듭니다. 제가 그 희생을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실리를 챙기고 저는 온기를 얻었습니다.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의 태도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하던 일들이 습관이 되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죠. 병원 검진길에 정훈이가 어릴 적 저와 낚시하던 이야기를 꺼내며 웃을 때 그것은 돈으로 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효도 월급이라는 구실을 통해 서로 마주 앉을 시간이 생기니 잊고 있던 정이 다시 싹튼 것입니다. 인생 70세에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효도가 시혜가 아니라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는 쌍방향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부모니까 무조건 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 줘버리고 나면 균형이 깨집니다. 제 자식들의 양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그 양심을 키우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립니다.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식이 당신을 계속 신경 써야 할 이유를 주지 않은 거야. 현실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6억 원의 예금은 이제 제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그 돈은 제게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돈으로 산 효도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돈을 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부모 자식 사이에는 전략적인 배려가 있으면 안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이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그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런 강제적인 만남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의사에게 우리 아버지 심장이 안 좋으시니 잘 봐달라고 당부할 때, 정훈이가 아버지의 뚝심을 존경했다고 고백할 때 저는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음을 느낍니다. 노년의 지혜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의 양심에 기대어 사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가꾸고 관리하는 주체적인 노인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다 산 자의 냉소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혹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허탈함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자식의 양심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처럼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노후를 설계해 보지 않겠습니까? 효도를 기다리지 말고 효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무관심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노년의 존엄과 지혜를 갖추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